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별 무기고 4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러시아제 보병 전투차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브래들리와 챌린저2 등 서방제 기갑 장비를 주로 소개해 올렸는데요. 오늘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쓰인 기갑 전투 차량인 BMP 시리즈를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이 BMP 시리즈는요, 세계 최초의 실용 보병 전투차로서 무수한 실전을 겪으며 시리즈가 3까지 이어진 베스트셀러입니다. 하지만 냉전이 붕괴되면서 그 민낯 또한 철저히 까발려진 보병 전투차죠. 지금부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은 손실을 기록한 BMP 시리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약간 충격을 줬었다고. 네, 이게 1967년 12월이었습니다.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러시아 혁명 50주년 퍼레이드에서 등장한 이 신형 장갑차가 세계 육군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소련 기갑 차량의 특징인 낮은 차체를 가진 신형 장갑차는요, 후방에 병력이 탑승하는 전투실이 있었으며 차체 중간의 소형 포탑에는요 76mm로 추정되는 주포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형 장갑차는요, 기존 경전차와 병력 수송용 장갑차는 전혀 다른 보병 전투차였습니다. 나토에서는 당시 등장한 연도에 따라서 M1967이라고 호칭했죠. 이것이 바로 BMP-1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개발 배경이 있겠죠? 네, 소련이요 차량화 소총부대, 그러니까 러시아애들은 이 차량화 소총부대가 뭐냐면 기계화 보병부대를 차량화 소총부대라고 해. 그러니까 이 소련의 기계화 보병부대의 강력한 지원 화력과 대전착 능력을 가진 보병 전투차 BMP-1을 이 배치한 이유가 재래식 전력을요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1962년 10월 미국과 소련이요 핵무기로 대립한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소련 서기장 니키타 크루쇼프는요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았죠. 왜냐하면 케네디하고 협상해버렸거든. 협상하지 말고 밀고 나가라 그러는데 얘가 협상을 해버려. 그래서 1964년에 축출이 돼버려요, 크루쇼프가. 그리고 뒤이어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취임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축출되기 전에 이 크루쇼프 서기장은 핵과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 확장에만 신경을 썼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소련군의 재래식 전력은 서방에 비해서 낙후돼 있었죠. 이렇게 되니까 소련 군부는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임 서기장 브레즈네프에게 재래식 전력의 균형적인 발전을 요구합니다. 당시 소련은요 서독의 부활과 나토의 확대에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연합국 4개국에 의해서 분할 통치를 겪었지만 서방 측은 독일을 소련의 대항마로 키우고자 점령했던 세계 지역을 통합해서 서독 민주공화국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1955년 서독이 재무장을 선언하고 군비를 양성하기 시작하자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기갑사단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고 국토를 유린당한 경험이 있었던 소련은요 이제 살이 떨리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1960년대 초반부터 육군 전력을 증가시키는 계획을 이제 소련군은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육군 기계화 부대 증강 계획을 시작하죠. 특히 소련 군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전투 사례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미래 지상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력 전차와 함께 공동작전을 할 수 있는 보병 전투차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많이 소련 전차를 파괴했던 무기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티거 전차일까요? 무적의 티거? 아니면 뭐예요? 판터? 의외로 조잡해 보이고 저렴한 보병이 쓰는 판처파우스트 대전차 로켓이었습니다. 이게 판처파우스트가 1944년부터 대량 생산됐거든요. 그런데 이 판처파우스트 때문에 소련을 포함한 연합군은요 무려 5만 대에 이르는 전차와 장갑 차량을 상실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소련 육군은요 대전차 로켓으로 무장한 독일군 보병에 대항할 보병 수송용 장갑차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얻었었다고. 그런데 미국과 얻어쓰는 것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썼냐,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 전차 위에 그냥 보병을 탑승시켰어요. 그러니까 전차 뒤에 그냥 잔뜩.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전차에 탑승한 보병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엄폐물이 없잖아요. 양옆에가.
이렇게 되니까 독일군의 박격포와 기관총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겪어요. 이렇기 때문에 소련군은요, 매복한 채 대기하고 있는 대전차 보병을 제압할 수 있는 화력을 탑재함과 동시에 기계화 보병이 안전한 장소에서 사주 감시와 사격을 할 수 있는 전투차량, 즉 보병 전투차 개념을 정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참호와 건물에 숨은 적을 제압할 수 있는 73mm 저하포를 탑재하고요, 적 전차에 대항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BMP-1 보병 전투차를 개발하게 되죠. 그리고 BMP-1이 등장하자 서방 측 전문가들은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대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누구보다 소련과 강철의 대결을 펼쳤던 서독이요, 동급의 보병 전투차 개발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독일의 마르더, 프랑스의 AMX-10P, 그리고 미국의 M2 브래들리 등의 보병 전투차입니다. 그렇다면 BMP-1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예, BMP-1 보병 전투차는요, 러시아로, 제가 이게 러시아 발음이 좀 별론데 이거래요. 모예바야 마시나 베코티, 이거 약자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보병 전투차라는 의미래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방 측의 IFV하고 같은 의미죠. BMP-1은요, 처음에 BMP라고 그냥 불렸지만 BMP-2가 나옴에 따라서 BMP를 그냥 BMP-1이라고 부르게 돼요. 나토의 정보기관은요, 1966년에 소련 국내에서 신형 장갑차가 실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BMP-76PB라는 명칭을 붙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76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탑재되는 저하포를 76mm라고 추정했었어요, 나토가. BMP-1 보병 전투차는요, 오비액트 764 모델을 베이스로 개발했습니다. 보통 이제 영어는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제 러시아로는 오비액트. 말만 러시아 쪽 차량 많이 아시는 분은 이 오비액트 굉장히 친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오비액트 764 모델을 개량한 오비액트 765 모델이 바로 대량 생산한 BMP-1입니다. 소련은 1950년대 말부터 차기 장갑차로 궤도식과 차륜 방식의 다양한 시제 모델을 검토해 왔었어요. 근데 오비액트 764는요, 혁신적인 설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차체 전방에 엔진과 변속기, 그 다음에 차체 중간에 1인승 포탑, 그 다음에 후방에 전투 병력실을 갖추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즉 보병 전투차의 표준적 구조를 채용하게 됩니다. BMP-1은 첼야빈스크 트랙터 공장에서 개발은 했지만 이 첼야빈스크 공장이 다른 궤도식 장갑차를 생산해야 돼서 굉장히 벅찼대요. 그래서 결국 쿠르간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을 담당하게 됩니다. BMP-1의 차체 중량은 12.6톤이고요. 300마력 엔진을 탑재해서 충분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상항해 능력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상주행에 적합한 보트형 선체를 적용했죠. 그러니까 차체 앞부분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류 저항이 감소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BMP-1은 차체 중량이 12.6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M113 장갑차의 12.3톤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량 기갑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 태생적으로 방어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BMP-1의 장갑은 엔진 점검용 했지만 경량화를 목적으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했고요. 전체적으로는 6에서 33mm의 장갑 강판을 용접하는 방식으로 제조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경도가 높은 방탄 강판을 추가 장착해서 강도를 보강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제조 단가를 낮추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두껍게 안 하고. 근데 이게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죠. 이 차체 앞부분 아래는요, 약 45도의 19mm 장갑 강판을, 차체 위쪽에는 80도 각도의 7mm 장갑 강판을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사가 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사 효과를 고려하면 약 균질 아변 강판 37mm 정도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측면은 가장 두터운 것도 19mm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포탑 정면은 약 한 33mm 정도 되고요. 측면은 19mm, 후면은 13mm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제 이 보시면 포탑에도 여러 군데 이제 경사 장갑을 채용했죠. 이 BMP-1이 이렇게 경사 장갑을 적극 채용한 이유는 수상 주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부피당 중량 중가에 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당시 미 육군의 표종 중기관총이요, M2 12.7mm 이 중기관총이었는데 여기에서 발사되는 철갑탄 AP탄은요 500m에서 균질 아변강판 19mm를 관통할 수 있었어요. 12.7mm 기관총이.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측면과 후면을 연속 사격하면 충분히 BMP-1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1993년에 개발된 가격이 일반탄의 서너 배인 분리철갑탄이 있어요. 이 분리철갑탄은요 균질 아변강판 기준 500m에서 34mm
1200m에서 23mm를 관통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500m 이내라면 거의 모든 방향에서 격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하면 BMP-1의 방어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죠. 부족한 건 맞는데 근데 실상 처음 개발할 때부터 20mm 그 철갑탄 방어를 요구한 독일 마더를 제외하면 동시기에 나왔던 미국의 M113이나 스웨덴의 PBV302 ACP 역시 측면 방어력은 굉장히 약했어요. 심지어 7.62mm 탄도 좀 벅찰 정도였거든요. 사실 12.7mm 탄 방어력은요, 1980년대 이후 운용되는 보병 전투차에 적용된 방어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MP-1을 무작정 비판하기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죠. 내부는 많이 넓었나요? 네, 이 BMP-1 차체 후부에 전투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8명의 전투 병력이 들어가서 차내에서 이제 바깥을 향해서 이제 사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서로 등을 마주대는 방식으로 탑승을 해요. 근데 내부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이제 구겨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좌석 사이에, 그 등 맞대고 있는 좌석 사이에 연료 탱크하고 배터리 박스가 위치해 있어요. 근데 연료는 디젤을 사용하니까 가솔린보다는 안전하지만 이게 철갑탄에 관통되면 연료가 전투실 내부로 흘러 들어와서 화재 위험성이 있었어요. 특히나 예광탄이나 철갑 소위탄에 관통될 경우 인화된 디젤류가 전투실로 흘러나가가지고 내부 보형물과 차량 모두를 전손시킨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포드가 차체 측면 4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병이 이제 여기다 자기 AK 소총을 넣어서 쏠 수도 있고, 아니면 7.62mm PKM 기관총을 넣어서 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7.62mm 드라구노프 저격총을 사격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차체 후방에는 좌우로 열리는 2개의 후방도를 채용합니다. 그리고 전투실 상부에 노출 사격을 위한 4개의 해치도 설치됐죠. 이 BMP-1의 차장은요, 처음에는 승무원 복장으로 탑승한 상태로 하차 병력을 지휘했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는요, 전투 병력과 동일한 복장을 착용해서 전투 시에 하차해서 분대장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기동력은 어떤가요? 네, BMP-1의 파워팩은요, 정면에서 보자면 차체 위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300마력을 발휘하는 순행식 6기통의 UTD-20 디젤 엔진과 변속기를 탑재했죠. 그리고 현가 장치는 토션바 방식이었어요. 파워팩과 차체 조종을 위해서요,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조종 계통을 도입해서 기존 소련 전차에 비해 조종이 그래도 쉬웠습니다. 차체 중량이 12.6톤이었기 때문에 뭐 기동성은 높았대요. 가벼우니까. 그래서 최고 속력은 도로에서는 시속 65km까지, 그 다음에 야지에서는 45km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속거리는 도로에서 600km, 야지에서는 500km였어요. 또한 파워팩이 배치된 상부는요, 알루미늄 재질 점공용 패널을 장착해서 야전에서 수월하게 파워팩과 조종계통을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종수는요, 운전할 때는 이제 해치를 개방하는데 전투 때는 당연히 닫겠죠. 당연히 닫는데 이 조종수석에 앞하고 좌우에 3개의 페리스코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감시를 하는데 야간에는 이 전조등에다가 적외선 필터를 장착하고 중앙의 페리스코프를 적외선용으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기동 시 차체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자 자이로 컴퍼스를 탑재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기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뭐가 가능했다? 수상주행이 가능했다. 근데 뒤에 프로펠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궤도를 그냥 돌려가지고 구동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속도가 시속 7km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강을 도할 때는 특별한 준비 없이 차체 앞부분에 장착된 파도막이만 전개하면 곧바로 하천에서 도하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K-21 보병 전투차가 굉장히 많이 참고한 부분이었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다면 공격력은 어떤가요? 네, BMP-1 보병 전투차가 공개될 당시에요, 서방 측에게 BMP 쇼크를 준 배경에는 M113 계열과 다른 보병 전투차라는 새로운 개념도 있지만 사실 중무장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저압 활강포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포탑을 채용해서 대전차 공격력까지 가진 강력한 공격력이 더욱 큰 쇼크를 준 거였죠. 이 포는 서방이 처음에 76mm로 추측을 했는데 73mm였습니다. 이 73mm 2A28 그롬 저압 활강포는요, 휴대용 무반동포인 SPG-9을 베이스로 개발한 거였습니다. 포탄은 PG-15V를 사용하죠. PG-15V는요, 자동 장전 방식으로 사격이 가능합니다. 탄두로는 각각 H2탄, 히트탄을 채용하고 PG-15V의
히티탄은요, 균질 아변광판 무려 350mm를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3mm 2A28 주포는요, 기본적으로 저압 활강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탄을 안정시킬 수 있는 충분한 압력을 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사된 포탄이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초속 500m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초속 500m의 속력으로 포신을 나온 직후에 자세 안정용 핀을 전개해서 모켓 로터를 점하는데, 이 자세 안정 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구 속도가 초속 500m고 가속하게 되면 초속 700m가 나오는데, 사정거리가 500m만 넘어가면 바람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중 정확도가 급격히 감소해요. 그나마 보병 제압용으로 사격할 경우에는 뭐 그냥 대충 뭐 한 1300m에서 갈겨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뭐 이게 정확하게 벙커를 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가까이 접근했어야 됐어요. 포탄은 모두 40발을 포탑 아래에 세워서 적재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장전 장치를 사용해서 8에서 10초에 한 발씩 사격이 가능했죠. 그런데요, 자동 장전 장치는 야지 기동 시 포수한테 위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수동 장전을 권장했대요. 이 외에 이제 동축 부무장으로 PKT 7.62mm 기관총을 탑재했고요, 2000발의 탄약을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73mm 저하포는요, 숙련된 포수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기갑 전투나 보병 전투에 강력한 위력을 나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사 속도가 제한되는 데다가 고장도 잦아서 문제가 많았죠. 특히나 표적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명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했어요. 그래서 BMP-1의 승무원들은요, 돌아버렸습니다.